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또 안 된다. 맨날 이러네 이거. 어디서 다운받으셨나요?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지 않았지. 근데
엘리베이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그럼.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기름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쓰는 제가 그렇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한 상가주택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고문은 열려있고 신호도 진입을 뜻하는 녹색불이 켜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땅이 꺼진 듯 밑으로 고꾸라집니다. 차 뒷부분이 턱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참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바퀴 진입 그 봉이 있어요. 그 봉만 보고 그냥 진입했던 거죠. 바닥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 절대 들어가진 않죠. 10살짜리 애가 이제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창문을 열고. 수리비를 포함해 400만 원 넘게 들었지만 기계 고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누군가 만차로 닫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층 순환식이라 불리는 모델의 일부 기기는 주차 공간이 모두 꽉 차면 운반기가 땅 밑에 고정되고 문이 닫히는데 이걸 수동으로 열면 지하로 바로 추락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운전자가 녹색불만 보고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부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저도 이렇게 이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안내하는 문구도 제지하는 관리인도 모두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만 떠넘기고 경찰은 민사로 소송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인해가지고 사고 났다. 그런 것까지 하는 거지, 거기서 포괄적으로 법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계당국이 책임을 미루고 관리자들이 안이한 대응을 하는 사이 오늘도 아찔한 발밑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엘리베이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그럼.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기름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쓰는 제가 그렇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승강기를 탔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신고해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를 점검하던 중 통로 바닥에서 숨져 있는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승강기에 탔던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승강기가 문이 열린 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한 승강기는 15층에서야 멈췄습니다. 고장났다길래 경비씨 아저씨한테 말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그냥 문 열려있는 것만 보고 시부트에 멈춰있는 거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지난 3월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가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에도 고장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점검하고 자주 고장을 냈어요. 경찰은 승강기 업체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 처리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형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저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형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저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저 탐지형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저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에서는 몰래 촬영 등의 각종 성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팀과 사복경찰까지 투입해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를 입은 여성 피서객들은 편한 마음으로 일광욕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래 사진 찍는 거랑 술 드시고 막 저희는 저희끼리 놀려고 하는데 술 드시고 막 와서 막 그렇게.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는 지난 3년간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남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팀을 배치하고 사복경찰관까지 투입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방지 동영상을 제작해 예방에 나섰고 성범죄 신고보상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자처럼 신상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여성들은 상당한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 탐지기, 또 무선 전파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8건.
그중 몰래카메라 범죄는 19건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지난해 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대천해수욕장엔 적외선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적외선 탐지기를 쏘자 렌즈에서 빨간 불빛이 반사됩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냅니다. 경찰들은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 환풍구와 샤워기 안쪽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변가에서 찍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고 작은 카메라로 해변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카메라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도 합니다. 보령경찰서는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단속반 20개조를 투입해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해수욕장 여름경찰서에 몰카 탐지기를 보급했습니다. 안경이나 필기구 등으로 위장한 몰카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여성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 누군가 몰래 자신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저 모르게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오면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서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반신을 모두 가리는 수영복 래시가드가 유행하는 이유에는 여성들의 이런 불안도 반영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촬영 장비를 숨긴 이른바 몰카의 경우는 적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매년 각종 도둑 촬영이 잇따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거나 안경, 필기구 등으로 위장한 장비로 몰래 촬영한 사람을 적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전국 여름경찰서 50여 곳과 대규모 물놀이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몰카 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탐지하거나 장비에 숨어있는 렌즈를 찾아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날로 치밀해지는 몰카 범죄를 제압할 수 있고 올해 여름부터 해수욕장과 수영장을 순찰하는 경찰관 손에서 볼 수 있게 된 몰카 탐지기. 몰카를 찾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데 쓰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해부턴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기를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형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형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즈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즈 탐지형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풍부하게 클라우드를 대신할 맥주는 세상에 없지. 물타지 않아 제대로다. 제대로 만든 진짜 맥주 클라우드. 피서철 바닷가에선 몰카 범죄와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도 부쩍 늘었는데요. 적발된 외국인은 몰카가 자기네 나라에선 범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뭡니까?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베트남 남성. 카메라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보세요. 몇 사람이에요? 저 경찰관이거든요. 지난 15일에도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방글라데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몰카에 대한 처벌이 없어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중한 것 같으면은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범죄는 모두 33건. 대부분 7, 8월에 발생한 범죄는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무섭고 솔직히 제가 만약에 몰카를 당한다면 트라우마 길게 남을 것 같아서 평생 갈 것 같아요. 남이 몰래 찍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더 몰래 찍는 걸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몰카 시계입니다.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일반 시계와 차이가 없어 몰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해 생수병에서 담뱃감, 볼펜 모양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도입해 여름철 몰카 범죄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 여름 휴가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피서지 몰카범 색출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야외 노천탕으로 유명한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 입구에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천장이 없다 보니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찾은 한 여성이 드론으로 몰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돌담에서 1m도 안 떨어진 상태로 드론이 떠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저기 내가 찍혔겠다 어딘가에서 내 영상이나 내 사진이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당연히 수치심도 들더라고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경찰은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전문 장비를 동원해 몰카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 투입된 렌즈 탐지기인 경우 적외선을 쏴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전원이 꺼진 카메라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방이나 옷 속에 숨겨진 몰카의 전자파를 찾아 경고음을 내는 무선 전파 탐지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범죄 의식 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형에 처하고 있고요. 벌금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700여 건. 경찰은 해수욕장에 사복경찰관을 투입하는 한편 몰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전기 단선 추정 사고로 멈춰서면서 1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준음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전동차는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방면으로 가던 열차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멈춰선 겁니다. 차량 고장으로 이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전기 단선 사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은 1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움푹 패였습니다. 119 대원들이 찌그러진 문을 중장비로 부수고 나서야 차 안에 갇힌 구조자를 꺼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성북구 내부 순환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옆 차선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1살 김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남모 씨는 얼굴을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버스 일부까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1명이 스크린도어 미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아침 출근길 사고 같은데 스크린도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고죠?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였는데요. 탑승객 36살 김모 씨가 하차하다가 닫혀있는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낀 걸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전쯤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였는데요. 탑승객인 36살 김모 씨가 하차하다가 닫혀있는 스크린도어와 출입문 사이에 낀 걸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전쯤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현장에서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방금 전 혼자 걸어가던 김 씨가 혼자 쓰러졌다는 내용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도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상일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가 멈춰 5분 정도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들이 모두 내려 다음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해당 열차의 신호 연결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크린도어 안전이 또 뚫렸습니다. 밥도 거르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19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뚫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월곡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 청소원 5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이번에도 해당 역사 직원은 지침을 어겼다고 합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요일 새벽 0시 승객을 태운 막차가 지나가고 6호선 월곡역 스크린도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청소 관련 자회사 소속 작업자. 선로 물 청소를 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문을 직접 열고 선로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차량 기지로 가는 회송열차는 무서운 속도로 월곡역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송열차가 역사를 지나기 직전 선로에서 청소하던 작업자의 야광조끼와 경광봉을 본 기관사는 황급히 열차를 세웠습니다. 선로에 서 있던 한 명을 포함해 5인 1조로 청소를 하던 작업자 5명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스크린도어 키를 준 걸까? 고의역 사고 때처럼 역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 직원이 경험을 알고 아주머니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으니까.
역사 측은 선로청 도전 전차선의 전기 공급을 끊어 열차 진입을 막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는 기관사가 회송열차를 가까스로 멈출 때까지 청소원의 선로 진입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물 청소하기 전에 관제센터가 단절이 된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하셨는지. 구의역 사고가 난 지 2달,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안은 여전히 뻥 뚫려 있었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작업자들은 오늘도 목숨 걸고 역사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지난달 이 구의역 사고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발생한 이 잇따른 사고 가운데는 재작년 1호선 이 독산역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에 40%의 책임을 물어서 유사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데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완공된 지 보름이 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당시 26살 A씨.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새벽 시간,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승강장 아래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자기 나타난 열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점검을 담당한 용역업체 측 보험사는 A씨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한 뒤 한국철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철도공사에게 40% 이상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12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업체와 협의해놓고도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행해 사고 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열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감시원을 배치해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2억 원의 40%인 8천만 원을 철도공사가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구의역 사고 등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지하철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데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한 마음에 뛰어드는 승객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에 뛰어들었다가 문김 사고로 다쳤다면, 물론 다친 사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열차를 운행하는 지하철 공사 측도 책임이 있을까요? 네, 자막에 나와 있네요. 30%는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어느 날 아침 7시 10분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은 여느 때처럼 출근 승객으로 붐볐습니다. 때마침 2역에 멈춰선 전동차는 앞 열차와의 간격 조정을 위해 2분 정도 정차해 있었고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열차에 올라타던 50대 고모 씨가 문에 끼어 어깨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 씨는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곡역 관리를 맡은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문을 닫을 때까지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급하게 타려는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안내방송을 할 주의 의무가 철도공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고 씨에게도 열차를 탈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안내방송을 반복하지 않은 철도공사에게 30%, 미리 열차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탔어야 하는 승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란을 보면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내리막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담벼락으로 돌진하면서 승객 20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죠. 또 지난달에는 마을버스가 아파트로 돌진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겼던 이 사고들에 대해서 마을버스 기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마을버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잠깐 거쳤다가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많고요. 이제 시내버스로 옮겨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마을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되려면 마을버스를 꼭 거쳐야 됩니까?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마을버스 경력 2년 정도가 되어야 시내버스에서 이제 채용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경력만 쌓고 바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임금이 많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뭐 여러 가지 등등. 먼저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임금 차이는 마을버스 경우 월 한 140에서 뭐 많게는 190, 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시내버스로 옮기게 되면 뭐 많게는 3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예, 열악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격일제 근무를 하는 곳과 일일 2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하루에 1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운전을. 쉬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차에서 기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돌아오는 구간이나 거기는 손님이 없을 거잖아요. 다 내리시니까. 그렇죠. 그 차를 옆으로 대놓고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제 뭐 김밥 같은 걸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시죠. 마을버스엔 도대체 그 소속된 운전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길래 이렇게 열악합니까? 그 마을버스가 업체가 상당히 이제 소규모이고요. 예. 뭐 적게는 한 대. 그러니까 한 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2명 정도의 기사가 있고 뭐 많게는 뭐 30-40명 정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로 기사 2명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18시간씩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사고가 나면 예. 기사들이 그 사고에 대한 부담을 책임을 져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냥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으면 그 다음 시내버스로 옮길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자부담 할래, 보험 처리하고 나갈래. 분명 겨자 먹기식으로 제가 자부담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승용차만 몰았던 분이 운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너무 그 시민들한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어쩔 때는.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기사들은 여전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장거리 운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은 물론 야간 운전까지 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영우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지난 주말 한 결혼식장 앞 전세버스에서 하객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수요. 직원분이신 건지? 네, 직원. 이 버스는 평소 대기업 직원들의 평일 출퇴근과 셔틀버스용으로 사용되는데 주말에도 각종 행사에 이용됩니다. 회사 셔틀버스가 주말에는 이처럼 직원 결혼식 전세버스로 사용됩니다. 지난 7월 운행표를 살펴보니 기사들은 평일 운행을 한 뒤 주말 동안 지방으로 장거리 운행을 다녔습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장거리 야간 운행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 버스를 몰기도 했습니다. 로봇처가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죠. 버스 업체 측은 무리한 운행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체 인력도 더 투입했다고 반박했지만 기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시간 3시간 잘 때도 있고 많이 자면 5시간. 그다음에 아직도 출근 시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안 가고 차에서 자고. 버스 기사는 주말이나 야간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고 업체가 대기 시간과 퇴근 이후에는 버스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게 했지만 벌금이 나오면 기사가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업 측은 전세 버스 회사와 논의해 주말에 연이어 장거리 운전하거나 야간 운행을 할 경우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계약 문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정거장에서 70대 할머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인심이 각박한 요즘 운전기사의 용감한 행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버스기사가 운전석을 박차고 뛰어나와 길을 걸어오던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더니 남성을 제압합니다. 손 가방을 훔친 뒤 도망가는 절도범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버스 기사분이 절도범을 제압을 완전히 한 상태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40살 김용광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버스 정거장에 정차하던 중 32살 이모 씨가 70살 전모 할머니의 가방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씨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지만 한 정거장만에 버스기사 김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범인이 덩치도 크고 흉기까지 휘두를 가능성도 있었지만 김 씨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 잡아야 되겠구나. 경찰은 내일 김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간부와 기사들이 기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버스기사가 구직자와 회사를 중간에서 연결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 있는 한 버스 회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잡고 회사 간부들과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입사 관련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을 왜 부산에다고 제가하고 telefon하고 전화하고 그 조사받은 사람 중간에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부사장과 노조위원장 등 입사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직 버스기사 출신인 A씨가 버스회사 취업을 미끼로 뒷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은 사람과 버스 회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 압박을 받은 한 운전기사가 취업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하고 있노 하면서 그래 내가 거꾸로 지부장을 하다가 한테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채용 과정에 최소 수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뒷돈과 관련자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하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안 주면 취입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음료수라든지 양주 박스가 이런 데 넣어가지고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운전기사 채용비리. 대구 버스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까지 태워다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가슴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버스기사분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대전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603번 버스인데요. 603번은 대전대에서 서대전여고까지, 또 서대전여고에서 대전대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진영 기사님은 하루에 약 5번, 11시간에서 12시간 버스 운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란 직업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었던 버스기사. 하지만 이제 버스기사가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진영 기사님도 젊은 나이에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찾아보셨다고 해요. 버스기사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버스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만 7년 한 달 모자라네요 지금.
횟수로만 8년째 그냥 만으로는 그냥 7년째 정도 됐어요. 항상 즐겁게 일을 하는 문진영 기사님. 하지만 이런 그도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좋았던 기억보다 아무래도 안 좋았던 기억이 좀 많이 있는데 주로 낮에 중앙시장이라는 곳을 이제 통행하는 버스다 보니까 약주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타세요. 승차를 하시는데 좀 약주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나시고 아무래도 좀 거동 자체가 좀 비틀거리시니까 차 내에서 좀 위험해요. 승객분들이 또 자리에 편하게 한 군데 앉아 계시면 괜찮은데 꼭 차가 이제 움직일 때 꼭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셔갖고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요. 아프시다고 병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저희가 좀 힘들죠. 안 좋았던 기억은 좀 그런 게 있네요. 젊은 나이에도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매진할 줄 알고 동료들과도 동료의 뒷게 지내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동료분들은 문진영 기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젊은 친구가 뭐 형님들이나 그리고 손님들한테 되게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에 계셨던 나이 드신 그 선배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젊은 세대층에서 좀 이제 이 버스 업계에 이렇게 다시 그냥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발을 들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을 좀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선후배들 좀 잘 챙기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회사에선 최고죠. 저희는 버스에 올라 아저씨의 짧은 여정을 경험했는데요. 기사님의 일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객 간의 예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례를 지켜 줄을 서고 타기 전 고생하시는 아저씨께 인사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운전 감사해요. 여기까지 한번 버스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고 어린 나이에 버스를 시작했거든요. 27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27살인 복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나이대에 맞게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젊을 때 뭐 술 먹고 노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재밌게 학교 생활하면서 또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자기가 갈 길, 장래 희망을 좀 맞춰갖고 열심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하루 어떠셨어요? 비가 지금 시작해갖고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요.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지난 2014년 운송수지 적자는 115억 원, 3년 내내 100억 원 안팎의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사 대표 연봉은 해마다 늘어나 5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무슨 얘기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자존심이라는 프라이드적인 면도 있었고 지난해 60억 원 가까이 운송수지 적자를 본 서울의 다른 버스 회사입니다. 공동대표 연봉은 5억과 4억 원, 감사와 이사는 4억 5천만 원씩 임원 4명이 20억 원가량 받았습니다. 이들의 성은 모두 A씨. 아버지와 아들, 친인척이 요직과 고액 연봉을 독차지한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 통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통화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0여 곳 가운데 적자를 내지 않은 회사는 불과 한 곳. 이에 반해 임원 연봉이 2억 원을 넘는 회사는 18곳으로 3분의 1 정도나 됩니다. 중공영제 시행 뒤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세금은 무려 2조 3천억 원. 막대한 돈을 지원하지만 적자 버스 회사가 임원 연봉을 높게 책정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이 주요 요직을 독차지해도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시가 중공영제를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이제 주는 건데 버스회사 사장들은 5억 5천만 원까지 역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적자를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금으로 손쉽게 회사를 운영하려는 일부 버스업체의 비양심 때문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